오늘은 곱셈과 인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과 인수의 챕터 내에는 후반부에 인수분해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해야 될 정도로 양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할 양은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광수 생각입니다. 펭귄 모자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네요. 위에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시죠. 네, 엄마 펭귄과 아들 펭귄이 생각이 좀 차이가 있네요. 아무래도 엄마는 어른이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됐겠죠. 자, 엄마가 생각하는 돈과 아들이 생각하는 사랑,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집에 있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벌어들인 걸 성공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남에게 베풀고 사회에 공헌하는 크기가 바로 성공의 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눔의 크기를 생각하고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양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의미했었고요. 거기에는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가 있었습니다. 유도 단위란 기본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단위를 의미하는 거였죠. 단위계에는 CGS 단위계가 있죠. 센티미터, 그램, 초, 이 세 가지가 사용되는 CGS 단위계였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실제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MKS 단위계입니다. 그래서 길이로 미터, 질량으로 킬로그램, 시간으로는 세크를 사용하는 것이죠. 공학 분야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곳에서 이 MKS 단위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제 표준인 SI 단위계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SI 단위계는 그 MKS 단위계에다가 다른 기본 단위 4개를 더한 거죠. MKS 단위계는 아까 봤던 미터, 킬로그램, 세크이고요. 거기에 전류를 나타내는 암페어, 온도를 나타내는 켈빈, 물질량을 나타내는 몰, 광도를 나타내는 칸델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보조 단위가 하나 더 있는데 각도를 나타내는 레디안이라고 하는 놈이 있죠. 이러한 단위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물질의 양을 표현을 하는데 이때 매우 크거나 또는 아주 미세한 매우 작은 그런 양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두어를 붙여서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접두어는 1보다 큰 그런 쪽에서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런 놈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주로 우리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니까 데이터 양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에서 10의 3승의 그 고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보다 작은 그 미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단위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센티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을 많이 보고요. 밀리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많이 보죠. 그 이외에 미시적인 그런 세계를 다루는 그런 학문에서는 마이크로나 나노나 피코 같은 그런 접두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12승의 크기를 갖는 접두어입니다. 현대의 수학을 이끈 고대의 여러 명의 수학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유클리드입니다. 이 사람은 BC 330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유클리드가 쓴 유클리드 원론이라고 하는 책이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이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집대성해 놓은 그런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현대 수학의 어떤 기본 틀을 만들었는데, 보면은 공리를 10개를 만들고 그 공리로부터 465개에 달하는 정리를 연역적으로 구축을 해나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직선이라고 하는 것도 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른 목골이 될까요? 유클리드 원론에 보면 23개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간의 약속으로 가장 처음에 정해지는 것이니까. 이때 정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점이라는 것은 부분을 갖지 않는다. 점이라는 건 위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의 2는 선이란 폭이 없는 길이다. 폭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실세계에서 점을 찍거나 또는 선을 그리거나 할 때는 물리적인 어떤 물체에 의해서 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관념적인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펜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위치만 나타내는 점이 아니라 거기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보이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도 폭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물체란 크기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양과 수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게 탄생이 됐죠.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점으로 되는데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선은 어떤 방향으로의 이동 또는 연장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양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직각은 왜 90도일까요? 유클리드 원론에서 23개의 정의 중에서 정의 8을 보면 평면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기울기를 갖다가 우리가 평면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의 10에 보면 두 직선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럴 때 우리를 이걸 직각이라고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직각은 이웃한 각이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1회전각을 갖다가 360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회전각, 요거를 360도로 했으니까 반에 해당하는 것은 180도로 반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의 반이니까 직각은 90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각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레디안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원래 레디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직선이 어떤 각을 이룰 때 그 직선에 의해서 원을 그렸을 때 나타나는 이 원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레디안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보면 길이를 길이로 나눴기 때문에 차원이 없는, 그냥 길이의 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길이의 비로만 그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각도인지 뭔지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차원은 없지만 끝에 레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360도는 2파이 레디안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180도는 파이 레디안이 되죠. 그래서 사실 1 레디안이라고 한다면 이 원호의 길이와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그런 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1 레디안이라고 하는 놈이 나오면 이 놈을 파이배를 하면 이게 180도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레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정의가 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 원주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의 둘레인 그 원주와 지름의 비를 갖다가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1 + 2 = 1 + 2 = 4 + 2 = 6 + 2 = 12 + 2 = 16 + 2 = 24 + 2 = 36 + 2 = 48 + 2 = 52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2 = 54 + 2 = 56 +
그런데 이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주율이라는 게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수식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원의 레디안, 즉 360도라고 하는 것이 2파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60도가 2파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율을 구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 근데 이걸 구하다 보니까 점점 그 자릿수를 늘려나가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무리수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시피 90도는 2분의 파이 레디안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자, 의문을 하나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정말 180도일까요?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형들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 기역, 니은, 디귿 이 각도를 갖다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또 이런 형태의 삼각형을 그려놓고 각도기로 재면 되겠지만 각도기로 재는 거는 눈으로 뭐 정확히 읽을 수도 없고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는 방법은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부터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 180도에서 이 알려진 내각들을 빼주면은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풀이의 바탕이 됐던 건 뭐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에 근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180도일까요? 자,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이 360도라는 걸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외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형의 안쪽에 있는 게 내각이라고 한다면 직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이 각을 외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각형에 보면은 이게 외곽이고 여기가 외곽이고 여기가 외곽이고 여기가 외곽이고 여기가 외곽이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외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를 한 점으로 모아보면은 원래 어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돌아서 원래 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즉 외곽이 360도라는 것은 사실 그림을 봐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에도 마찬가지고요. 삼각형에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이 360도니까 다각형의 모든 내각과 외곽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외곽과 내각의 합은 전부 다 각각 모든 꼭지점에서 180도를 이루고 있죠. 근데 외곽의 합이 360도라고 했으니까 내각을 구하는 것은 이거에 기반을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즉 앞에서 다각형에서 내각과 외곽의 합은 꼭지점의 수 곱하기 180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와 있었죠. 거기에다가 외곽의 합인 360도를 항상 빼주기만 하면 내각의 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각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180도를 5번 곱한 거에서 360도를 빼니까 540도가 되고요. 사각형은 360도, 삼각형은 180도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삼각형 내각의 합은 정말 180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분배의 속성과 공통인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항식을 곱셈하는 법과 나눗셈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수분해와 일반적인 삼항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다룰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공통인수를 포함하는 수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인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정수나 다항식을 몇 개의 정수와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이때 정수, 다항식 각각을 본래의 것의 인수라고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말이 길어서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떤 것의 곱으로 나타나질 때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주어진 다항식을 몇 개의 정수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했을 때 그걸 갖다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비슷한 개념을 우리가 이전에 정수에서는 한 적이 있었죠. 정수에서는 약수라고 하는 말을 썼었는데 약수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본 개념이 인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말로만 돼 있으니까 정확히 안 들어오는데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이렇게 다항식이 있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을 중심으로 해서 묶어 나가면 이렇게 a 곱하기 x 플러스 y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요 a나 x 플러스 y가 원래 주어진 식의 인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ax 플러스 ay라고 하는 다항식의 형태를 인수끼리 곱한 형태로 만드는 이렇게 가는 과정을 갖다 우리 인수분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인수분해되어 있는 과정을 이렇게 풀어서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갖다 확장 또는 전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하는 예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 어떻게 되나요? 3a라는 항과 3b라는 항의 공통인수는 뭘까요? 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3으로 공통인수로 묶으니까 3과 a 플러스 b라는 두 개의 인수로 나눠진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나요? 자, 세 개의 항이 있는데 공통인수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찾았죠? 3이 공통인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으로 묶으면 이렇게 AB 플러스 3A 플러스 4B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인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항에 대해서 공통의 인수를 찾아보세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항에도 A가 있고요. 두 번째 항에도 A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항에 10과 6 사이에는 2라고 하는 공통의 인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a가 공통의 인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로 묶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쉽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공통인수는 2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x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2x라고 하는 인수가 또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 좀 다른 모습이죠. 자, 공통의 인수는 어떤 건가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공통인수는 2y-5라고 하는 다항식이 공통인수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y-5를 가지고 묶으면 7y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과 2y-5라는 것이 곱해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인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인수분해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어떨까요? 자, 이 다음 문제는 사실은 세 개의 항에 공통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데요. 요거는 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다항식의 곱셈을 전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다항식의 첫 인수의 각 항에다가 두 번째 인수의 분배 법칙을 적용하고 그것을 또다시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즉, 두 번 이상의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수의 각 항에다가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전개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다가 또다시 각각의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 3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좀 보면 A, B, C라고 하는 각 항에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한 예고요. 그걸 또 다시 분배 법칙 적용하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전개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x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한 것을 전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 여기 x와 4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각자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또다시 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또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항식을 곱셈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포일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두 번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과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항끼리 곱하고 바깥 항끼리 곱하고 안쪽끼리 곱하고 마지막끼리 곱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포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깥에 곱하고 세 번째 안 곱하고 네 번째 이렇게 뒤에 끝한 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이거 먼저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일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포일법에 의해서 두 개의 이항식을 전개를 해보죠. 어떻게 되나요? 분배 법칙을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동류항끼리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식을 전개를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미지수는 없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모양은 똑같습니다. 안에 거, 밖에 거, 안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죠. 곱하고 나니까 각각을 곱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거를 정리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13 플러스 9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네요. 5 플러스 3i 곱하기 6 마이너스 7i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고요. 이 복소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i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포일법에 의해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쭉 전개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정리를 하니까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마지막 항을 이렇게 볼까요? 마지막 항을 보면 3i 곱하기 7i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1i 제곱으로 되죠.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 아까 봤으니까 그것만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51-17i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 다항식의 곱셈은 특별한 패턴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양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를 곱한 경우에는 이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각각 그 a, b, 라지 a, b에 해당하는 것들은 또 다른 것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a 플러스 b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한 형태는 이렇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된다는 거고요. 요 부호가 바뀌어 있는 형태죠. a 마이너스 b와 a제곱 b제곱에다가 플러스 ab를 한 것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 굉장히 특수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형태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을 해두도록 하죠. 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다음 식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리가 특별한 그 형태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죠. 여기에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b를 갖다 곱한 것이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 빼기 뒤에 있는 거 제곱이죠. 그래서 답은 x제곱에서 4를 뺀 것 되겠고요. 밑에 마찬가지로 2에다가 플러스 y 한 것과 2에다가 마이너스 y를 한 거니까 앞에 있는 거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에 y 뒤에 있는 거 제곱이죠. 그러니까 2a의 제곱에서 y제곱을 뺀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4a제곱 y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을 또 보면 앞에 거는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를 했죠. 그러니까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해서 답이 9-5가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에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2 빼기 3 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인데 앞에 거는 77이 49,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은 그 마이너스 9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49 더하기 9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58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다음식을 전개하라는데 제곱형이죠. 제곱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앞에 있는 항의 제곱 그리고 앞 뒤 항을 곱해서 2배 그리고 마지막 항 제곱 이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x제곱 그 다음에 2x의 2배 그리고 뒤항의 제곱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나오겠죠. 두 번째 거 마찬가지죠. 4x제곱이 나오고요. 마지막 항은 5의 제곱 25가 나오고 가운데 항은 마이너스 10의 2배인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죠. 9a 제곱과 4b 제곱이 있고요. 가운데는 마이너스 6ab의 2배인 마이너스 12ab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한 거니까 첫 번째 거는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중간의 항이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x 제곱이 있고요. 마지막 항은 3의 제곱이니까 9, 가운데 항은 마이너스 6의 2배,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5x제곱 플러스 2배니까 10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49x제곱 그 다음에 14x의 2배는 28x 플러스 4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역시 제곱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6루트 5에다가 루트 5의 제곱을 더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정리하면 14 더하기 6루트 5가 나오네요. 자, 다음 얘기는 초항에 대한 제곱 5의 25, 그 다음에 3i의 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항이 30i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17 플러스 30i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요거 특별한 형태였죠. 여기에 a 플러스 b가 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ab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여기에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가지고 각각의 항에 따라서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온 항들을 보면 동류항이 보이죠. a제곱 b가 있고요. 여기 a제곱 b가 있어요. 또 여기에 ab제곱이 있고 여기 ab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묶으면 서로 상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동류항끼리 상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a3승 플러스 b3승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거꾸로 a-b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ab를 한 이것을 곱한
그것을 전개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배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것도 정리하면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동류항끼리 묶어서 보면 역시 상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3승 빼기 B3승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다항식에서 나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수에서 나눗셈을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 정수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수의 인수라면 그 인수로 그 식을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확인한다면 그 다항식이 원래 다항식의 인수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가 0이 되지 않는다면 인수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시를 보게 되면요. 원래 주어진 식이 2x3승 마이너스 9x제곱 7x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이것에 x-4라고 하는 것이 인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x-4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자, x-4로 나누려니까 제일 앞에 있는 초항, 2x3승이라고 하는 것을 상쇄시키려니까 여기다가 뭘로 나눠줘야 되나요? 2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x제곱을 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2x제곱하고 x-4를 갖다 곱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빼죠. 이게 나눗셈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빼서 나온 것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가 되니까 여기에 또 요 마이너스 x제곱에 맞추려고 하니까 뭘로 나눠야 되냐면 마이너스 x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를 위에 써주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곱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차를 구하니까 3x가 나오고 위에 있는 12가 밑으로 내려와서 3x 마이너스 12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플러스 3을 해주면은 이게 이렇게 플러스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빼니까 나머지가 0 해서 0이 나왔으니까 이 x-4는 원래 식의 인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주어진 이 식은 x-4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눴을 때 나온 이 목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곱해진 그런 형태로 해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x-4가 원래 주어진 식의 인수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나눗셈의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x-4가 인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려고 한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만약에 x-4가 원래 주어진 식의 인수라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x-4 곱하기 어떤 2차식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은 x-4가 0, 즉 x-4가 0이 된다면 0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가 되니까 전체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즉 x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원래 주어진 식이 0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서 이 x-4가 인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어요.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x-4가 원래 주어진 식의 인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죠. x-1이 x3승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의 인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눗셈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단순하게 좀 그냥 단순히 인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만약에 x-1이 인수라면 x3승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x-1 플러스 어떤 2차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x 3승 플러스 1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일 때 확인해 보니까 2가 나오죠. 이게 0이 아니니까 x-1은 인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나눠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문제에 주어진 것이 예제 11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눗셈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능력을 보려고 했다면 반드시 예제 11처럼 나눗셈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이게 인수냐 아니냐 확인하는 것만 한다면 굳이 나눗셈을 하지 않고 그냥 대입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에 주어진 바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풀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컴퓨터의 구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폰 노이만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가운데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의 핵심 부분이에요. 근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것과 주기억 장치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메모리를 얘기하는데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중간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폰 노이만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는데 외부로부터의 데이터 입력 그리고 외부로의 출력을 위해서 입출력 장치가 있고요. 주기억 장치만 가지고 저장하는 게 모자랄 수 있으니 보조 기억 장치가 이것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현대 컴퓨터의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 현대 컴퓨터 구조에 보면 폰 노이만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자, 폰 노이만 구조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1940년대에 그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를 만든 그런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죠. 그 사람이 만든 그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이 폰 노이만 구조의 핵심입니다. 뭐 별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수행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명령어들이죠. 명령어와 거기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 그런 거를 아까 폰 노이만 구조에서 봤던 주기억 장치에다 몽땅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주기억 장치로부터 명령을 하나씩 중앙 처리 장치로 가져와서 해석해서 실행하고 다시 메모리에다 갖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게 폰 노이만 구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의 이제 문제점도 나오고 간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림에 보면은 여기에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폰 노이만이 만든 컴퓨터가, 초기 컴퓨터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CPU, 중앙처리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앙처리장치에 보면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술 연산이라고 하는 어리스메틱 연산과 그 다음에 논리 연산, 로직 연산을 하는 두 가지가 합해져 있다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LU에서는 덧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그게 뭐 덧셈으로 대표가 되니까요. 그리고 논리 연산, AND, OR 아시죠?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ALU라는 거고요. 그리고 레지스터라는 놈이 있습니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CPU 내부에서 필요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메모리예요. 그 메모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작은 메모리를. 그게 이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에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흘러서 ALU를 통과하고 어떤 그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어 장치인 거죠. 그래서 요 CPU에는
ALU와 레지스터 그리고 전체를 통과해서 제어하는 제어 장치 이 세 가지의 장치로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장치에서 서로 데이터들이 이동할 때는 내부 버스라고 하는 공용의 시그널 라인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있고요. 외부로는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시그널 라인을 이용을 해서 외부와 소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철수가 A4 용지에 맞게 포스터를 작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A4 용지가 좀 작아서 A3 용지로 출력을 하려고 해요. 사실 A3 용지라고 하는 것은 A0를 A4라고 하는 건 4번 나눴다는 얘기고요. A3는 A0 용지를 3번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3 용지는 A4 용지에 2장을 갖다 붙이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A4를 A3로 출력하려고 하면 몇 배로 확대를 해야 될까, 배율을 얼마나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그 각각의 모습을 한번 보죠. ISO 216 그러니까 국제표준의 그 지침에 따르면 A, B, C 세 개의 시리즈가 있어요. 그 A 시리즈와 B 시리즈 우리가 이제 많이 보죠. 용지에 보면 A4 용지, 뭐 B4 용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C 시리즈도 있습니다. C 시리즈는 A와 B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놈이에요. 자, 그래서 이 A 시리즈를 보면 A0라는 원판이 있고요. 그 원판을 한 번 반으로 자르면 A1이 되는 거고 A1을 반으로 자르면 A2, A2를 또 2번 자르면 A3, 그걸 또 2번으로 자르면 A4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A4 용지는 이 크기가 되는 겁니다. B0는 A0 용지하고는 크기가 좀 다르죠. 근데 사실 보면 B0 용지는 가로 세로 길이가 딱 1m고요. 그리고 가로 길이가 1414m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은 사실은 A0 용지에서도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비율을 가만히 보니까 1000대 1414라고 하는 것은 1대 루트 2의 비율이죠. 가로 세로가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용지들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A4 문서를 A3 용지로 출력하려면 몇 배로 배율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A3 용지의 넓이가 A4 용지의 2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3 용지라고 하는 것은 A4 용지를 각각 변으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K배를 해가지고 얻어진 거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A3 용지의 넓이는 그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4 용지의 K제곱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K제곱배인데 그것이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K제곱은 2가 되고 K는 1.4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4 용지를 A3 용지로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길이 방향으로는 루트 2배, 그러니까 141%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A3를 A4로 축소를 하려고 한다면 루트 2분의 1배로 축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 71%로 축소를 하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SNS를 통해서 질문하면 되겠고요. 또는 우리가 수업 시간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있죠. 그때 질문을 모았다가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좋은 수업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과제는 연속문제 풀이입니다. 주어진 바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으로 풀이 과정까지 써서 이렇게 풀고요. 그리고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키스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내용 등을 잘 적어서 미니 페이퍼로 제출해주면 다음 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